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거나 일부 방역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합니다.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접종 재개 결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착각 말라며 낮은 자세를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과 경기도청 전 간부 등 3명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동풍이 불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발효된 건조특보는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입니다. 석 달여 만에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 700명대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조치 오늘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나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500, 600, 700, 연일 100명대씩 확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었습니다. 91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74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9명, 경기 223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72%를 차지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모두 112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1,7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3만 5천여 명 늘어 모두 107만여 명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시행 중이죠. 모레 이 거리두기 단계 종료를 앞두고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방역 긴장감도 풀린 상태여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거나 일부 방역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일률적인 집합 금지 조치는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규제를 당하고 피로감도 늘어나는 등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고위험시설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코로나19 항체 형성과 관련된 조사 자료가 나왔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방문자와 군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수도권 의료기관을 방문한 5,002명을 조사한 결과 26명에게서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항체 양성률 0.52%, 200명 중 1명꼴로 항체를 보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0.15%보다 높아진 수치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있었던 지난 2차 유행과 3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한 장정 1,25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8명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33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광범위한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국내에서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오는 일요일쯤에 접종 재개 여부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로서는 재개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 또는 연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EMA의 발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접종을 시작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던 학교 돌봄 종사자와 60세 미만, 취약시설 종사자 등 18만여 명의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특정 나이대에 접종을 제한해야 할지 등도 함께 논의됩니다. 과거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을 때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다만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유럽 의약품청과 영국 보건당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 반응 대응 지침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에 접종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백신 도입 TF를 이끄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따라 일정대로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와 중국 시노팜에 대해선 국내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스푸트니크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도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7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 수치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급격한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미국의 이번 주 목요일자 코로나 신규 감염은 7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전 6만 3천 건에서 1만 건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2주 전보다는 2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Went way up to, 2 to 3 or more 100,000 cases per day. Then it came back down, but now it's plateaued at a disturbingly high level.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급증세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일주일간 미시간, 플로리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 환자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The B117 variant is now the most common lineage circulating in the United States. 파우치 박사는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에서 퍼지고 있다며 보육시설과 학교 스포츠 행사를 확산지로 지목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한 카운티에선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68건의 신규 감염이 파악됐으며 플로리다주에선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에서 38명이 감염됐습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 카운티는 학교 2곳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2주 동안 신규 감염자가 40% 늘었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weeks, we've seen a really significant increase, and not just a significant increase, but a really rapid increase in cases. A number of those cases are also related to isolated outbreaks at 2 of our schools. 미 보건당국은 실내 스포츠 활동을 최소화하고 선수들끼리 긴밀한 접촉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4.7 재보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각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그 폭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심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큰 격차에서 민심의 분노가 드러난 만큼 국정과제 추진에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때문에 일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세균 총리의 이란 순방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 총리를 포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산자부, 고용노동부 등 장수 장관들, 그리고 앞서 사의가 수용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대상인데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에는 영남권 출신의 통합형 인사 또는 경제 관료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 총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질 경우 청와대 참모 교체도 예상되는데 아직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큰 기조에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즉각 받아들이고 철저히 성찰, 혁신하겠다는 마지막 일성을 내놨는데요.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대표 경선은 한 달 앞당겨서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심의 겸허한 수용, 통렬한 반성과 성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내놓은 일성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최고위원들도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속한 수습을 위해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음 달 2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기 전까진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꾸려집니다. 이번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은 다음 달 전당대회 무렵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의원과 당원들과의 전면적인 소통 속에서 앞으로 저희 당이 반성해야 될 내용과 혁신해야 될 내용과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진단한 민주당은 이른바 내로남불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사라졌다며 네거티브 공세와 자질 검증이 구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압승한 국민의힘은 일단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로 당을 떠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착각 말라는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도 혁신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개월여의 임기를 끝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압승을 이끌어냈지만 고별사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환호와 박수를 받은 마지막 의원총회에서도 당부는 이어졌습니다. 약자와 동행을 좀 하자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은 2016년부터 계속된 선거 4연속 패배에서 벗어났지만 정권 심판론이 야당의 득표로 이어졌다는 자체 평가 속에 당 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단일화로 승리에 일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권이 변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혁신 없이 물리적으로 무늬만 통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혁신 경쟁과 함께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당권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은 야권 통합 논의가 정리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며 담당 국장을 때렸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비판이 이어지자 송 의원은 당 사무처에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내에서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합금지 시간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도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자 남녀 한 쌍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선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자, 선생님들은 집합 제한 시간 위반하셨어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세요. 또 다른 방에선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구청은 업주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선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 결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등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태현을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김태현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김태현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용 회복이 불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고소득과 저소득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IMF 세계경제 세미나에 참석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접종 확대로 진전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르지 않고 불안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입은 호텔과 식당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라 회복이 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bottom quartile of earners is now still 20%, whereas at the higher end, the labor market has virtually recovered, but not for people in the bottom 20%.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16,0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8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We're not going back to the same economy. This will be a different economy, looking at ways to have more effective technology and perhaps fewer people. So there will b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their way back into the workforce. IMF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날 이런 고용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t doesn't mean a worse economy if we think well in advance. If we think about educational attainment, if we think about flexibility for people entering the labor market.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잇단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은 전염병과 같다며 국제적 망신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단속 등 취임 후 첫 규제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 사망, 콜로라도 볼더 식료품점에서 10명 사망, 버지니아 비치에서 10명 사상, 모두 지난달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일어난 사망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7일 전직 미국 프로풋볼 선수가 총기를 난사해 9살, 5살 난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5명이 숨지는 참담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딴 대형 총격 사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총기 규제 방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부품을 사서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고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t is a problem that we must all work on together in a collective effort to keep guns out of the hands of criminals and save lives.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미 전역에서 이딴 대형 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규제 법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y've offered plenty of thoughts and prayers, members of Congress, but they passed not a single new federal law to reduce gun violence. Enough prayers. Time for some action. 그러나 의회 차원의 총기 규제 입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과 전미 총기협회가 미국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가 대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군부에 대한 비판과 수치 고문 석방 요구를 이어가자 군부가 손을 쓴 건데요. 미얀마 교민들은 대사관 앞에 모여서 영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영국 정부는 해당 대사의 임기 종료를 수락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의 미얀마 대사관 앞을 서성이는 남성, 쪼치와민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부대사와 무관의 하극상으로 대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This is, not the Burma. This is London. Yeah, they seized my embassy.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No, I'm not comfortable. 민 대사는 대사관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거기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 대사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발언을 이어가자 군부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영국의 미얀마 교민 등이 대사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We have full faith in the UK government not to recognize the military council of Myanmar and not to follow the military council request to install Dr. Chae Woon. 앞서 초 모에툰 주 유엔 대사도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다 교체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미얀마 군부의 대사 임기 종료 통보를 수락했습니다. 적절한 외교 통로로 온 공식적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쿠데타 발생 후 미얀마 군부 인사들, 군부와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하고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선 군경이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 잘 즐기고 계신가요? 대기는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매우 적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 그 밖에 영남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7.7도, 대전 5.5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13도, 대전 20도 예상되고요. 동풍이 불면서 울산이 12도, 포항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400, 500, 600명대를 넘어 어제는 700명대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240여 명이라는 대단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이 갖춰진 복합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등록된 인원만 1,000명 정도입니다. 이 시설에서 지난달 26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됐습니다. 이후 그제 하루에만 27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5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와 다른 이용자들은 운동공간과 사우나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친밀도가 높은 주민 간 접촉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라는 시설 때문에 자연 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동대문구의 직장에서도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독과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조치가 이뤄졌지만 계열사 간 회의실과 직원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16일 258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5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4차 유행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일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시키고 방역 관리자를 방역 당국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 속에 일상 생활 공간을 파고드는 감염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보셨듯이 계속해서 4차 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이어졌던 3차 유행에 이어 또 한 번의 대유행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 지금이 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입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또다시 길고 어두운 터널이 연장됩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대전의 한 유흥시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5명 넘는 남녀가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9분이신데 코로나 집합금지 이거 아시죠?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경각심은 낮아지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이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했더니 이틀 만에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다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모두 장기간 지쳐 있어 거리두기 효과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1,000명, 2,000명이 한계가 아닌 상황도 맞이할 수 있어요. 특히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것만이 연쇄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된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진단을 할수록 N차 감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행이 더 커지기 전에 한 발 앞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피해 업종에 대한 구제 방안이 우선돼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안을 빨리 좀 고민을 해서 제안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수용도예요. 어떻게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내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부는 감염 확산세를 검토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기준을 오늘 발표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 논란이 가라앉는가 싶다가 다시 또 불거졌습니다. 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특이 혈전증은 확률적으로 따질 때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이 발생 초기에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있고 또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현직 의사인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는 말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혈전증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입니다. 질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되뇌를 둔 혈액이 빠져나가는 뇌정맥동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장정맥 혈전증은 위나 비장 등의 내장을 둔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는 드문 병입니다. 이때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00만 명 중 3.44명에게서 이런 특이 혈전증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60세 미만의 여성에게서 첫 접종 2주 이내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독일 연구팀이 면역 반응을 통해 특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이 생긴 사람들의 혈액에서 혈소판과 결합하는 비정상적인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 혈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이 혈전증이 생기면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신경학적 증상,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지속되는 복통, 다리의 부기, 접종 부위 이외에서 피하 출혈 반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영상의학 장비가 있는 큰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신경학적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적절한 항원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예후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이 혈전증은 빨리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35층으로 제한된 높이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인데요. 오 시장의 공약 어디까지 실현 가능할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폐지와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여기에 주거지역 용적률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만약 제한이 풀리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은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오 시장은 주민동의와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층고 제한을 풀고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이 위원회에는 시의원 상당수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용적률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회 여야 비율로 볼 때 시장 의지만으론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이런 규제를 풀더라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공약 실행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공공주도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개발에 대한 기대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게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재보선 바로 다음 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시 단독의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초부터 민간 재개발의 일종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해온 곳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공공개발구역과 일부 지역이 겹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구역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침범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역을 정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 속에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어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이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공공정비 사업 진행의 속도라든지 동력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등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혈전과 연관성이 제기돼 접종이 일시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당국이 주말쯤에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백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생긴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걸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을 제한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혈전과 관계는 이제 며칠 뒤에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EMA라든가 다른 유럽에서는 2주간에 간에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8일 이내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후에 여러 가지 그 증상에 대한 게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일단 안내도 하고 있지만 아마 이런 질환을 보는 해당 학회랑 좀 연계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은 있고요. 아마 60대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그 이득이 압도적으로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이 권장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한 그 백신 접종 일정은 이제 현재 그 5월 중순 이후로 잡혀 있고 백신 공급 상황을 봐서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이제 전국적인 집단 면역을 목표로 이제 추진하는 만큼 이제 추진단의 예방 접종 계획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이제 상황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해당 지자체도 정부 계획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혈전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주말까지 거치면서 이러한 결과는 종합해서 일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접종이 한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계획이라든지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항체가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 대상자이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다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 조짐이 뚜렷해진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불과 한 달 사이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일주일간 56명에 그쳤던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3월 같은 기간 767명으로 한 달 만에 14배 급증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특히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본 간사이권에 속한 효고현과 오사카부에서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실시한 코로나19 감염자 표본 조사 결과 효고현에서는 확진자 중 7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고 오사카부는 54%,
도쿄 지역은 이 비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달 1일쯤엔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이 전체 감염자 중 변이 바이러스 환자의 비율이 70%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의료진을 실은 수상버스 바토레토가 푸른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수상버스 바토레토는 베네치아 본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연결하며 관광객과 섬 주민의 발이 되는 베네치아의 대표 교통수단인데요. 최근 보건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와 방문객 감소로 운행을 일시 중단한 바포레토를 찾아가는 일일 백신 접종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80세 이상 고령의 섬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바다를 건너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묘책인데요. 이날 118개 베네치아 섬들 가운데 산테라스모 섬에 정박한 바포레토는 100여 명의 섬마을 노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했으며 2차 접종도 모두 완료될 때까지 운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두루마리 휴지와 손 소독제의 품귀 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여쯤 지난 현재 미국에서는 현지 식단의 필수 소스이자 일회용으로 포장된 케첩이 부족해 식당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전역의 식당들이 일회용 케첩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음식 배달과 포장 판매가 늘면서 일회용 케첩 소비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일회용 케첩 한 묶음 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13%나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른 봉쇄 완화로 미국 식당가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면서 가뜩이나 늘어난 케첩 수요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더구나 일부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케첩병이나 양념통 등을 테이블에 비치하지 말라고 권고해 일회용 케첩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최대 케첩 제조 회사인 크래프트 하인즈사는 이달 안으로 생산량을 25% 늘려 연간 120억 개의 일회용 포장 케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 기업의 신용 지표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세계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신용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대규모 현금 보유가 기업의 신용도를 떠받치거나 최소한 지난해 이익 약화에 따른 신용도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유나 항공 등 일부 산업은 지속적인 입국 제한 조치와 운송 연료 수요 부진으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 마스크 대신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업체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공산품인 코골이를 판매하면서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미세먼지 등 공기 중의 유해 물질도 모두 정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사실과 다른 거짓, 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검정고시 내일 시행. 2021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토요일인 내일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각 고사장에 마련된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사전에 신청하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화된 시험 방역 대책에 따라
고사실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배정하고 시험 전후에 전문 소독업체 소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어제 서울 마포구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 또 준비된 재창업, 새로운 직업 역량을 길러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 등 3가지 재기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이어서 현재 과밀한 생계형 자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춘 자생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완패로 나온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특히 LH 사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성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 국정운영 지지도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12%포인트까지 높습니다. 새해 들어 격차가 줄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인 2월 첫 주엔 긍정과 부정이 동률, 3월 첫 주 발표된 조사에선 긍정과 부정의 추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LH 투기 사태가 터진 후 3월 둘째 주 조사부터 다시 부정평가가 우세를 보이고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3월 셋째 주 조사부턴 두 자릿수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권심판론 역시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올해 들어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은 줄곧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 3월 셋째 주부터 정권심판론이 8%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이 격차는 3월 넷째 주 조사에선 18%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올해의 줄곧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을 앞서가던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한 자릿수 차이로 붙었고 3월 넷째 주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집니다. 3월 한 달 LH 투기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정부 여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서울 부산 후보의 지지도에도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과 최종 투표 결과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어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절대다수 구도로 돼 있는데 오 시장은 일단 몸을 낮추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오세훈 서울시장. 방명록에 남긴 첫 일성은 다시 뛰는 서울시입니다. 약 10년 만에 다시 시장이 되어 첫 출근한 서울시청.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에게는 변화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38대 서울시장으로 업무를 인수하는 공식 서명을 한 뒤 서울시 의회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 예방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만나 소수 정당의 시장을 도와달라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시의회와 극한 대치를 벌였던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1석, 국민의힘이 7석으로 10년 전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공약대로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35층 높이 제한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결정 등 주요한 현안 모두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오 시장의 내곡동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협치를 약속하면서도 견제 의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저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보낸 오 시장. 1년여에 불과한 잔여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택배 기사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버리자 택배 기사들은 더 이상 각 세대까지 가지 않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기로 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상자 수천 개가 쌓인 택배 대란이 벌어진 아파트. 택배 노동자들은 물건을 손수레에 담아 평균 왕복 1.4km 거리를 수십 차례 오고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야 돼요. 이마 붙이겠다니까. 견디다 못한 택배 노동자들이 이 아파트 앞에 모여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는 건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인 걸음으로 짧게 잡아도 하루 20km를 그냥 걷기도 힘든 거리를 무거운 택배를 손수레에 싣고 걷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을 감안할 때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 차량으로 바꾸라는 아파트 측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 물건을 싣고 정리하고 내려야 하니 이 과정에서 허리, 무릎 다친 기사도 택배 기사도 정말 많습니다. 택배 노조는 이곳처럼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막힌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79곳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레로 옮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이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으로 오는 택배는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입니다. 아파트 측은 여전히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녀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신식하나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앞주자들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좀 위험성이 많았거든요. 신축 아파트 단지의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높이는 법안이 2019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법 개정 이전 승인받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8세기에 그려진 불화 두 점이 1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시대 불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지만 300년 세월 동안 손상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는데요. 어떻게 되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세기 초에 그려진 송광사 53불도. 53명의 부처를 묘사한 그림 7점 가운데 7불도입니다. 당시 그림 그리는 승려로 유명했던 의겸 스님이 주도하고 송광사 승려들이 대거 참여해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세기 불화의 제작 특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인 이 유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엉터리로 보수해 안료는 잘못 칠해졌고 앞뒤로 붙인 합판에서 유해가스가 나와 손상을 가속한 겁니다. 보존 처리 끝에 마구잡이로 덧댄 직물과 안료를 벗겨내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재질을 찾는 데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런 다음에 한 올 한 올 없어진 부분을 메워내는데도 매음 작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의 법도를 따르는 신들을 형상화한 18세기 말 불교 그림 제석 천용도는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곳곳이 꺾이고 갈라져 조각과 안료들이 떨어져 나갔고 인물들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족자임에도 불구하고 걸 수가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보존 처리했는데 본 중에 가장 심한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보존 과정을 거치면서 정교한 선으로 표현된 얼굴과 금속 장식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어 관심 밖에 놓인 채 소외돼 온 유물들입니다. 모두 국보나 보물에 준하는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당시의 보존 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멸실 직전의 모진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세심한 복원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은 조선 불화 2점은 이제 원래 자리 송광사와 쌍계사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불면서 일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 그 밖의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서울 7.7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거나 일부 방역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합니다.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접종 재개 결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며 낮은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과 경기도청 전 간부 등 3명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치가 연일 100명대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는 700명이나 나왔는데요. 지난 3월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당국은 지금의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4차 유행이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모두 200명을 넘겼습니다. 그 뒤를 부산과 대전이 잇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 높은 수치는 지난 2월 이후 50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집단 감염인데요. 헬스장과 직장 등 일상생활 영역 곳곳에서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초구의 복합 실내 체육시설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누적 감염자 수가 50명대로 늘었고요. 중랑구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찰관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동료 등과 골프, 식사 이런 걸 한 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방역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징계와 형사처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오늘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거나 일부 방역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나 기자, 지금의 거리두기가 모레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또 좀 바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거리두기 단계가 모레 종료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어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감염세가 꺾이지 않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풀린 상태여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거나 일부 방역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일률적인 집합 금지 조치는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규제를 당하고 피로감도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어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고위험시설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항체 형성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과 군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수도권 의료기관을 방문한 5,002명을 조사한 결과 26명에게서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항체 양성률 0.52%, 2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0.15%보다 높아진 수치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있었던 지난 2차 유행과 3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한 장정 1,25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8명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33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광범위한 조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불을 끄고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많은데도 집합금지를 어기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자 남녀 한 쌍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선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저 8시에 와왔고요. 8시에 온 건 상관없으세요. 10시에 나가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다. 일합니다. 또 다른 방에선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구청은 업주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선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 결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등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오는 일요일쯤에 다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미만 등에 대해 접종을 보류한 정부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재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극히 드문 혈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접종 재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 또는 연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EMA의 발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접종을 시작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던 학교 돌봄 종사자와 60세 미만, 취약시설 종사자 등 18만여 명의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특정 나이대에 접종을 제한해야 할지 등도 함께 논의됩니다. 과거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을 때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다만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보건당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 반응 대응 지침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에 접종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백신 도입 TF를 이끄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따라 일정대로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와 중국 시노팜에 대해선
국내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스푸트니크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도 다시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이 6, 7만 명대로 올라섰는데요. 백악관 수석의학고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불안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라며 특히 젊은 층에서 확산세가 뚜렷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미국의 이번 주 목요일자 코로나 신규 감염은 7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전 6만 3천 건에서 1만 건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2주 전보다는 2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Went way up to, 2 to 3 or more 100,000 cases per day. Then it came back down, but now it's plateaued at a disturbingly high level.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급증세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일주일간 미시간, 플로리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 환자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The B117 variant is now the most common lineage circulating in the United States. 파우치 박사는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에서 퍼지고 있다며 보육시설과 학교 스포츠 행사를 확산지로 지목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한 카운티에선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68건의 신규 감염이 파악됐으며 플로리다주에선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에서 38명이 감염됐습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 카운티는 학교 2곳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2주 동안 신규 감염자가 40% 늘었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weeks, we've seen a really significant increase, and not just a significant increase, but a really rapid increase in cases. A number of those cases are also related to isolated outbreaks at 2 of our schools. 미 보건당국은 실내 스포츠 활동을 최소화하고 선수들끼리 긴밀한 접촉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즉각 받아들이고 철저히 성찰, 혁신하겠다는 마지막 일성을 내놨는데요.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대표 경선은 한 달 앞당겨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심의 겸허한 수용, 통렬한 반성과 성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내놓은 일성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최고위원들도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속한 수습을 위해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음 달 2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기 전까진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꾸려집니다. 이번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은 다음 달 전당대회 무렵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의원과 당원들과의 전면적인 소통 속에서 앞으로 저희 당이 반성해야 될 내용과 혁신해야 될 내용과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진단한 민주당은 이른바 내로남불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사라졌다며 네거티브 공세와 자질 검증이 구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압승한 국민의힘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로 당을 떠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착각 말라는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도 혁신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개월여의 임기를 끝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압승을 이끌어냈지만
고별사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환호와 박수를 받은 마지막 의원총회에서도 당부는 이어졌습니다. 약자와 동행을 좀 하자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은 2016년부터 계속된 선거 4연속 패배에서 벗어났지만 정권 심판론이 야당의 득표로 이어졌다는 자체 평가 속에 당 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단일화로 승리에 일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권이 변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혁신 없이 물리적으로 무늬만 통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혁신 경쟁과 함께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당권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은 야권 통합 논의가 정리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며 담당 국장을 때렸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비판이 이어지자 송 의원은 당 사무처에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이제 총기 규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사회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총기 폭력이 전염병과 같다면서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 사망, 콜로라도 볼더 식료품점에서 10명 사망, 버지니아 비치에서 10명 사상, 모두 지난달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일어난 사망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7일 전직 미국 프로풋볼 선수가 총기를 난사해 9살, 5살 난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5명이 숨지는 참담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일단 대형 총격 사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총기 규제 방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부품을 사서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고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t is a problem that we must all work on together in a collective effort to keep guns out of the hands of criminals and save lives.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미 전역에서 이딴 대형 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규제 법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y've offered plenty of thoughts and prayers, members of Congress, but they've passed not a single new federal law to reduce gun violence. Enough prayers. Time for some action. 그러나 의회 차원의 총기 규제 입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과 전미 총기협회가 미국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가 대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군부에 대한 비판과 수치고문 석방 요구를 이어가자 군부가 손을 쓴 건데요. 미얀마 교민들은 대사관 앞에 모여 영국 정부에 개입을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영국 정부는 해당 대사의 임기 종료를 수락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런던의 미얀마 대사관 앞을 서성이는 남성, 쪼치와민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부대사와 무관의 하극상으로 대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This is, not the Burma. This is London. Yeah, they seized my embassy.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No, I'm not comfortable. 민 대사는 대사관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거기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 대사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발언을 이어가자 군부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영국의 미얀마 교민 등이 대사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We have full faith in the UK government not to recognize the military council
of Myanmar and not to follow the military council request to install Dr. Chewin. 앞서 초 모해툰 주 유엔 대사도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다 교체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미얀마 군부의 대사 임기 종료 통보를 수락했습니다. 적절한 외교 통로로 온 공식적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쿠데타 발생 후 미얀마 군부 인사들, 군부와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하고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선 군경이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태현을 살인과 절도, 주거 침입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김태현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김태현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N번방 운영 및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에게 1심에서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반사회적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지난 2019년 텔레그램의 N번방을 만든 뒤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올렸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천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부모 3명을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방망이 처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고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말 한 마리가 난데없이 고속도로에 나타났습니다. 하필 출근 시간대 이 소동이 벌어져서 일대 통행이 한동안 마비됐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의 임기응변과 운전자들의 침착한 대처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 말 한 마리가 차량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닙니다. 비상등을 켠 차들이 말을 피해 급히 차선을 바꾸거나 멈춰서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중앙분리대를 막아서고 갓길 쪽으로 말을 몰아보지만 말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도로로 나옵니다.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앙분리대를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때 지나가던 화물차 기사가 경찰관에게 밧줄을 건넸습니다. 고삐는 없었고요. 그 로프 같은 거를 좀 제공해 주셔가지고 로프를 말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고삐처럼 해서. 고속도로를 휘젓고 다니던 말은 20여 분 만에 무사히 인근 휴게소로 옮겨졌습니다. 말이 출몰한 하행선일 때는 극심한 정체를 겪었지만 운전자들이 서행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옆 마을에서 기르던 말이 휴게소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말을 주인에게 넘기고 한국도로공사에 울타리 보강 등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어제보다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건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오전까지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양은 매우 적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8도, 대구 6.1도, 광주 7.2도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춘천 17도 예상되고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든 동해안 지역은 강릉 13도, 포항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제 재건을 추진 중인 미국에서 고용 동향도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걱정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습니다.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 간의 불균형을 말하는 건데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AI 등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기 부양만으로는 노동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우려로 풀이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IMF 세계경제 세미나에 참석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접종 확대로 진전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르지 않고 불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입은 호텔과 식당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라 회복이 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bottom quartile of earners is now still 20%, whereas at the higher end, the labor market has virtually recovered, but not for people in the bottom 20%.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16,0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80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We're not going back to the same economy. This will be a different economy, looking at ways to have more effective technology and perhaps fewer people. So there will b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their way back into the workforce. IMF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날 이런 고용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t doesn't mean a worse economy if we think well in advance. If we think about educational attainment, if we think about flexibility for people entering the labor market.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난해 살림 지출 동향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기록적으로 줄었고 식비나 주거비 같은 필수 불가결한 소비만 이어졌습니다. 하위 계층은 이런 필수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못해 점포 정리에 들어간 옷가게들. 이미 폐업을 택해 빠져나간 곳도 있습니다. 매출의 반도 못하는 가게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벌었던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소비가 줄어든 상황은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계 지출은 한 달 평균 24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외출이 줄면서 옷과 신발에 쓴 돈은 1년 전보다 14% 넘게 줄어 한 달에 12만 원도 못 썼습니다. 영화 관람 등 오락 문화는 물론 외식과 여행 관련 소비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음료 구입은 14% 넘게 늘었고 마스크 구입으로 보건 관련 지출도 9%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가 활동이 어려웠던 데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꼭 필요한 곳을 빼곤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면 소비 감소
악화에 따른 부분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함께 역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경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전체 5분위 가운데 유일하게 지출이 늘었는데 이는 식료품을 사는 데 쓴 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평균 지출 105만 8천 원 가운데 식비와 임대료 등 먹고 사는 데만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식료품 차지하는 비중이 22.3%인데 식료품 비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은 4.4%로. 팍팍했던 살림살이에 지난해 가계의 필수 항목 지출 비중은 40%를 넘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인 국내 여행 관광 업계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 행사가 열렸습니다. 물론 온라인, 비대면, 화상을 통해서였고요. 한류스타가 직접 진행을 맡아서 코로나 이후 잠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스노우파크 일단 면적은 작아졌지만 컨텐츠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 복합놀이 시설 관계자가 해외 여행사 관계자에게 바뀐 시설을 소개합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제안하면서 추가로 보내줄 자료도 챙겨봅니다. 20여 분의 상담 끝에 결국 원하는 답변을 듣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여행업계를 위해 마련한 온라인 마케팅 행사입니다. 관광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과 아울러 전 세계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통역사는 물론 원활한 화상 연결을 위해 별도의 인력까지 갖췄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관광업계와 시군 등 36개 단체와 중국과 일본 등 13개 나라 140개 여행사가 참가했습니다. 那我们透过这一次的活动呢，我们认识了许多新的景点，那也知道大家为防疫做了很多准备跟努力，我们会把这份心意带给台湾的旅客。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류스타와 중국인 유명 방송인이 공동 진행을 맡아 중국 상하이 현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도내 관광지 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다녀온 경험담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자체 여행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SSG 추신수의 KBO 리그 첫 안타가 터졌습니다. 내친 김에 아주 시원한 홈런으로 터뜨렸는데요. 프로야구 소식 허솔지 기자입니다. 개막 후 3경기에서 10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 하지만 추신수는 역시 추신수였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추신수는 작심한 듯 초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한 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추신수는 KBO 리그 첫 안타를 홈런으로 화려하게 신고했습니다. 추신수에 이어 타석에 들어선 최정도 연속 타자 홈런을 만들어내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추신수는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공을 잘 맞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플러스를 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아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는 2점 뒤져있던 9회 6안타를 몰아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기아 고졸 신인 투수 이의리는 박병호에게 허용한 2점 홈런이 아쉬웠지만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하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삼성은 박혜민, 강민호의 홈런을 앞세워 개막 후 5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LG는 5회 대타로 나온 유강남이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KT를 꺾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어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구도인데 앞으로 시정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오세훈 서울시장. 방명록에 남긴 첫 일성은 다시 뛰는 서울시입니다. 약 10년 만에 다시 시장이 되어 첫 출근한 서울시청.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에게는 변화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38대 서울시장으로 업무를 인수하는 공식 서명을 한 뒤 서울시 의회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 예방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만나 소수 정당의 시장을 도와달라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시의회와 극한 대치를 벌였던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1석, 국민의힘이 7석으로 10년 전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공약대로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35층 높이 제한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결정 등 주요한 현안 모두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오 시장의 내곡동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협치를 약속하면서도 견제 의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저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보낸 오 시장. 1년여에 불과한 잔여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부산에서는 3년 만에 야당이 권력을 탈환하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에 잘 대처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부산시의회, 시의원 47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39명입니다. 박형준 시장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기초단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6개 구군 단체장 중 1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렇게 박형준 신임 시장의 지역 정치 구도는 가시밭길. 박 시장이 취임 후 부산시의회를 바로 찾아가 굵직한 지역 현안의 초당적 협치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치를 하겠습니다. 짧은 임기이지만 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공방도 박 시장의 부담입니다. 선거 과정에 여야가 의혹 공방을 벌여 각각 8건씩 모두 16건이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내년에 또 열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여야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공수처 조사도 시킬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1년 2개월 남짓의 시장 임기 내내 소모적인 정쟁만 이어가면 부산 발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다시 맞붙게 될 여야.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후유증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치라는 절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석회암 카르스트 지역인 강원도 영월군의 한 폐광산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수도권의 식수원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또 KBS가 업체의 환경영향 평가서 등을 살펴보니 평가서도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이어지는 쌍용천 일대가 진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한 시멘트 업체가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로 시험을 하다 물질이 유입됐습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산을 했고 시멘트를 만들면서 분진과 악취로 주민들이 60년 동안 피해를 받았어요. 매립장까지 더한다? 이것은 주민들의 삶을 너무나 박탈해버리는. 이곳 폐광산 일대 축구장 25배 크기의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하수 오염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만여 제곱미터에 16년간 56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KBS가 해당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침출수가 누출돼도 15년이 걸려야 쌍용천까지 유입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불과 사흘 만에 유입됐습니다. 파이프를 타고 급속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추적자 조사에서 3일 만에 빠져나온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이제 지하에 그런 공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게다가 해당 업체가 지하수의 석회암 용해 등에 대한 분석이나 모델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매립장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반 및 수리 지질 특성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본안 작성을 위해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라는 지적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700곳이 넘는 농가가 과수 화상병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요. 사전 예방을 위해 약재 방제용 드론과 나무 주사 그리고 예측 정보 시스템까지 대대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약재를 가득 실은 드론이 사과나무 밭으로 날아갑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더니 공중에 그대로 멈춰 차례로 약을 뿌립니다. 나무 밑동을 뚫어 치료제가 담긴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지난해 화상병 피해를 본 일부 나무에 주사를 놓았더니 주변으로 번지는 걸 막자 실험 차원에서 도입한 겁니다. 식물체 내에 잠복해 있는 균을 죽인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도 구축됐습니다. 화상병 발병 지역이나 병원균이 얼마나 침투했는지 알 수 있는 궤양 정도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품종 개발부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과수화상병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과수화상병으로 축구장 560개 가까운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수백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묻을 수밖에 없던 농민들은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농가가 일손이 부족한데 드론 방제를 해줘가지고 아주 기대도 크고 2015년 과수화상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해마다 피해 농가 수가 급격히 느는 상황.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방제 작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무리한 끼어들기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말과 이어지는 금요일인 만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출근길 오르시기 바랍니다. 한강 주변길 강변북로 강서 방면으로 천호대교 북단과 잠실 철교 사이로 잠시 속도 줄이고요. 대부분 구간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면 월계일교에서 원륜교 사이 다시 성동교 남단 일대 부분 지체입니다. 다만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에서 원릉 분기점 사이로 양방향 꽉 막힌 모습입니다. 동작대로는 남태령에서 사당 쪽으로 다시 이수교에서 동작대교 남단 쪽으로 부분 지체를 보입니다. 교통 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모이겠고요. 다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소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탄천 1, 2 고가교 사이에서는 유지 보수 공사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권의 4.7 재보선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 책임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야당 승리로 오판해선 안 된다는 자기 경계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승패를 떠나 무서운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하나같이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됐던 새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6일로, 다음 달 9일로 잡혀있던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은 2일로 각각 앞당겼습니다. 신속한 국면 전환을 통해 대선 정국에 임한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재보선을 진두지휘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입니다. 재보선과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그만큼 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 곧 물러나는 정세균 총리의 행보도 중대한 변수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내부에서는 자기 혁신이 없으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집단으로 지역 정당 극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재보선 승리로 야권 개편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쥐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떠오르지 않고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다음 행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밖에서 관망하고만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내각 개편의 폭과 내용을 보면 그 일단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날이 포근해서 활동하기는 좋은데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계속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동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내리던 비가 지금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양은 적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8도, 일요일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8.8도, 대구 6.1도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예상되고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3도, 포항과 울산 12도, 독도는 9도에 머물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